네,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 인선이 발표됐죠. 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김수현 사회수석이 각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그리고 정책실장 임무를 맡게 됐는데요.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좋지 않았던 경제 성적표를 들고 이 두 사람이 어떤 팀워크를 만들어낼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는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또 김수현 정책실장 역시 당장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국회 예결위 출석을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전방위로 이어지는 야당의 공세 또 국민들의 경제 신뢰 회복, 남은 큰 산들을 잘 넘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 세명대 교양학부의 이상휘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허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까요? 이번 인사 몇 점 정도로 평가하세요? 잘한 인사인가요? 경제정책 사령탑 인사만 네. 놓고 점수로 한다면 그 답안지에 점수를 새로 좀 한번 써오라고 그러고 싶습니다. 아, 예. 그럼 새로 한번 정말 좀 꽈락이라는 뜻인가요? 제가 오해를 채점이 어렵습니다. 채점이 어렵다. 낙제적으로 문제를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도 짧게 어느 정도 점수 같이 또 낙제점 그러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은 반이니까 50점 정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 눈높이에서 이제 해석이 돼야 되겠죠. 대중적으로 국민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봐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기능적으로 괜찮은 인사냐 시기적으로 괜찮은 인사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궁극적으로 본다면 시기적으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기능적으로 만족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 국민들이 상당히 좀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보다도 정책적 기조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많은데 네.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뀌면 정책적 기조는 바뀔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네. 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심사 중에 이렇게 사령탑 교체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시기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시기는 좀 늦어진 감이 있고요. 아, 네. 늦었다고 보시는군요. 공교롭게 지난 금요일 날 인사 교체죠. 이것은 경질로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그리고 그날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 새로운 그 투톱을 그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를 그 인사한 날 그날 그 회의에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그 어떤 디렉션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거 지금 잘 했으니까 더 속도감 있게 정말 실행력 있게 조율 잘 해가면서 지금 정책 기조가 지금 문제가 없다. 그렇게 아주 방향까지 주어서 이번에 그 새로운 그 부총리와 실장께서는 그대로 따라가실 것 같은데 네. 그럴 경우에 그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 큰 기대가 되질 않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홍남기, 김수현 두 후보의 이력을 통해서 저희가 몇 면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 후보, 전통 관료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세계 정부를 거쳤죠. 세계 정부를 거쳤는데 네. 이명박 정부, 네.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이렇게 세계 정부를 거쳤다고 그럽니다. 근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모든 정부를 거칠 수가 있겠죠. 그냥 문제는 어떤 역할을 했냐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회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이제 기재부 대변인도 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쪽에서는 미창부 차관을 했었고 또 대통령제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물론 뭐 노무현 정부에서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4개 정부를 거친 셈이 되는데 좋은 쪽의 긍정적 측면을 본다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조정 능력이 탁월하다. 기능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 뭐 그런 측면에서 계속 요직에 기용이 될 수가 있었었고 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관점 또 뭐 예를 들어서 거시적 그 경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기능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전통적인 예산과 재정 쪽에서는 뭐 상당히 경험적이 많다고는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거시경제 쪽에서는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 너무 이제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3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공무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거든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뭐냐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국회가
법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것은 일종의 핑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규칙을 하든지 시행령을 찾든지 국회를 통하지 않고 하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공무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홍남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아마 대통령이 판단하신 것 같느냐. 그래서 기능적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내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탁월하다는 점수를 줬기 때문에 발탁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나 홍남기 후보가 경제 전문가냐? 라는 측면에서는 박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홍남기 신임 부총리는 그 꼼꼼하고 성실한 정통 엘리트의 길을 걸어왔죠. 네. 그 점에서는 김동연 부총리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순조롭게 순항 중이라면 지금 일을 잘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잠재력을 갖춘 인물인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고 경제 정책 기조를 한번 좀 바꿔줘야 될 시기인데 지금 정통 관료로서 정말 배짱 있게 경제 정책을 수정해 나가고 혁신하고 대통령께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금요일 날 그렇게 그 전략회의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다 모아놓고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잘 성장해 왔지만 이것에 대해서 고칠 점이 너무 많다. 네. 대기업의 갑질이라든가 어떤 그동안의 정책의 어떤 실패처럼 비춰지고 부의 불평등이 많은 사회다 이렇게 하실 때 우리 경제부총리는 그거 대통령님 그건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는 진위계수만 보더라도 OECD 국가 중에 중에서 상해 가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 그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대통령의 철학이 국정 철학에 변화가 오는 것이고 정책 기조를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신임 그 홍남기 부총리는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네. 앞으로 그 하신 좀 바람이기도 하지요. 네. 정말 대통령의 그 개인 과외 공부라도 좀 해서 정책을 정말 끌고 나가는 그러한 그 능동적이고 좀 공격적인 이런 그 스탠스를 취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홍 실장의 것을 계속된다면 이번 인사가 결국은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지금 야당은 벌써부터 총공세를 시작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김동연 부총리를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듯한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 뭔가 손해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는 것 같아요. 손해가 있죠. 예. 분명 손해가 있습니다. 어떤 손해냐 그러면은 아까 조금 뭐 이야기하시다가 그만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예산안 정국이 먼저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산안 정국은 야당이 경제 실정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네. 그리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예산이 본안한 대로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물론 뭐 본안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산안 정국이 경색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산 집행에 대해서 명분이 확실하게 생길 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예산안 정국이. 만약에 예산안 정국에 대해서 야당이 여기서 불을 지피지 못한다면 굉장히 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여당에 밀리는. 그러니까 이 지금 인사 정국 자체가 뭔가 모르게 이 예산안 정국을 사실상 뒤집어 미루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일종의 이제 지뢰를 제거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계속해서 예산안 정국의 현직 부총리로 일한다 그러면은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를 교체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예산안 정국에 대해서 불안한 요인을 없애기도 하고 또한 예산안 정국이 야당의 공격으로서부터 뒤로 후퇴시키는 그러니까 정국 자체를 예산안 정국이 아니고 인사 정국으로 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예산안 정국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불을 지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장제원 의원이 바로 이제 김수현 실장이 나와서 예산안 정국에 대해서 설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예산안 정국을 다시 한번 불을 지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첫 네. 번째고 두 번째는 결국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부분 이 부당한 인사, 부당한 경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여기서 공세를 강화함에 따라서 현 정부의 정부실장이 당연히 대립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부분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네. 뭐 순수하게 김 부총리가 아까워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예, 공학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네. 거죠. 예. 자, 사실 더 논란의 인물이 있습니다.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회수석을 역임했고 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이제 지금 이 정부와 이제 궤를 같이 해왔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떤 길을 걸었는지 좀 간략히 짚어주실까요? 빈민운동가입니다. 빈민운동가고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나왔는데 그때부터 빈민촌에 살기도 했었죠. 거기서 이제 배우자도 만나고 결혼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인물평은 아주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뭔가 남을 배려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개인적으로 호평을 많이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물론 네. 그 이면에는 뭐 친한 사람들에게 평가가 좀 극명하게 다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김수현 수석이 어떤 형태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인데 지금 뭐 정책 기조 자체는 김수현 실장을 정책실장을 임명함으로써 소득주도 성장 네. 이 부분은 계속해서 견인해 나가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로 봐야 되겠죠. 예. 다만 이제 여당으로서도 부담되는 요인이 있고 청와대로서도 부담되는 요인이 향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계속해서 김수현 실장이 정부 정책을 경제적으로 견인한다 그러면은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등등의 이제 실패되는 어떤 경제 실정에 대해서 어젠다가 계속 물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정치적 공방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나 김수현 사회수석 하면은 과거 그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을 주도했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네. 정책실장으로서의 타당성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김수현 실장은 2005년부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비서관을 했죠. 네. 그 사회정책 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을 하면서 이제 그 부동산 가격 안정, 그다음에 그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들어서 종부세라는 것을 주도했는데 이분 조금 전에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은 그 사회운동가고 주택정책이라든가 사회복지 전문가인데 지금 이게 지금 국가 정책실장을 이제 맡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분야에서 국가 정책에 대해서 보조하고 그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뭐 사령탑인데 지금 이분이 걱정되는 건 저는 그런 거죠. 과거에 뭐 한번 사고 친 거는 좋다. 그러나 네. 그 사고로부터 과연 그 종부세 파동의 그 실패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느냐 아니면 당시에 좀 뭐가 미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강하게 한번 가야겠다. 사실 이 사회학자하고 경제학적인 측면은 전혀 다르죠. 사실 그 이제는 그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책실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 먹고 사는 일이 경제거든요. 네. 지금 국회의원들 뭐 예산안 가지고 저라고 시작이 될 텐데 결국 대통령이나 국회나 다 국민이 어떻게 뭘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하는 거기에 모든 게 모아지는 것이죠.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뭐 한 8, 90%는 경제로 귀결되는데 이 김수현 실장이 앞으로 이 정책실장으로서 국가 정책을 전부 총괄해 나갈 텐데 여기에서 그 과거의 사회 빈민운동가로서의 관점을 갖게 된다면 시장을 경시하게 되거든요. 큰 정부를 지향할 것이고 시장에 개입을 하려고 하고 공공적으로 접근을 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 시장은 아주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좀 한번 그 정책실장께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장을 함부로 이렇게 건드리지 말아라.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고 이번에 그 투톱은 아니다. 모든 것은 그 정책실장은 부총리, 경제부총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네. 보내드리면은 대단히 좀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좀 재미있게 살펴봐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지금 청와대가 김수현 정책실장을 임명했습니다만 김수현 정책실장이 임명하게 되면 소득주도 성장이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지금 대부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미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냐 그러면은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포용 국가의 큰 아젠다 속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자체가 뭐냐 그러면 사전에 준비된 어떤 성장 동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 뭐냐 그러면은 포용 성장은 국가적 아젠다를 간다 하더라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두 정책 다가 굉장히 대립되는 정책입니다. 대립된 정책인데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1년 6개월 동안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정책적 전환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정책적 전환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소득주도 성장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역사적인 문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정책 자체가 동력도 훼손될 수도 있고. 레임덕이 조기 올 수도 그렇죠. 있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정책적 전환 완전히 하지 않더라도
혁신 성장이라는 부분이 대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완급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은 좀 더 속도 좀 늦추는 반면에 혁신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자연히 정책 전환을 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혁신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무적으로 제가 봐서는 청와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실패가 있고 비판이 비등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환을 완전히 하지 못하고 여기 혁신 성장을 김동연 부총리가 끌어들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든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소득주도 성장은 점점 후퇴의 기조를 걸을 수도 있고 혁신 성장이 바로 포용 성장의 가장 핵심 코드로 같이 어젠다를 대등한 위치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명분을 만들어 놨다. 저는 뭐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불협화음 논란을 아주 처음부터 불씨를 없애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수현 정책실장이 알톱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어떻게 네. 보십니까? 45.7cm하고 3.7m의 차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에드워드 티올이라는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사람과의 거리, 소통과의 거리를 이제 메타로 환산을 했었는데 가장 측근은 거리를 45.7cm, 네. 공적인 거리를 3.7m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수현 수석과 대통령 간 거리 45.7cm라 봐야 되겠죠. 측근의 네. 거리. 그다음에 홍남기와 김수현의 거리가 45.7cm. 그만큼 소통이 잘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바꿔서 생각하자 그러면은 김동연 부총리하고 장하성 실장은 대통령과의 거리 또는 서로 상호 간의 거리가 공적인 거리 3.7m 이상의 거리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친밀감이 없고 유대감이 없으니까 결국 공적인 거리에서 자꾸 주고받고 창과 창의 대결 구도, 대립 구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갈등을 자꾸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인사적 요인이 갈등이었으니까 이 갈등을 최소시키자. 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든 어떤 성장이든 간에 정부의 주요 정책을 불협화음 없이 갈등 없이 끌고 나가자는 어떤 청와대 의지가 분명히 나오는 그런 인사라고 보는 거죠. 교수님,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경제 투톱, 원톱이라고 죄송합니다. 원톱으로 얘기하겠네. 네. 불협화음을 애써 이제 아예 취임일성부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고 두 번째 예. 소득주도 성장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의지 피력했습니다. 예. 두 가지에 대한 질문 예,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번 청와대 그 인사의 그 키워드 중에 이제 실행력, 정책 조율 능력 그리고 이제 완팀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포용국가. 완톱이라는 걸 보면은 조금 전에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불협화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그 완팀이 어느 쪽을 향해서 가느냐. 그렇죠. 지금까지 전혀 뭐 잘못된 방향으로 불협화음 없이 가면 그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두 번째 질문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사실 지금까지 1년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시작된 게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그 아주 핵심 정책 수단은 뭐였냐면 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었거든요. 네. 그 금년에 오른 게 16.4% 7,530원, 내년에 지금 8,350원, 10.9%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아우성이 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그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시키고 일자리도 만들려는 의도였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렵게 만들고 더 그 소외된 계층들 더 먹고 살기 힘들게 됐거든요. 그다음에 그 일자리는 자꾸 만들려는 사실은 이번 문재인 정부는 처음에 취임하면서 그 전광판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일자리 집무실하듯이 네. 실시간으로 시시각각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느냐. 난 대통령으로서 이거를 내가 만드는 정부를 하겠다 했는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금 그 실업률이 심각한 특히 청년 실업 같은 경우 이것이 확산이 됐죠. 그런데 그것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소득주도 성장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지금 전문가나 현장의 기업가들이나 그런데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나 지금 이번에도 보면 과연 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보면 대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그 어떤 그 투자에 대한 동료라든가 그런 그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하면서 그래도 총수들 모아가지고 뭘 좀 해고 그래서 좀 저 사람이 뭔가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그게 청와대 내에서 조율이 안 됐었고 결국은 그냥 마이너로 목소리가 묻혔죠. 그래서 이번에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밀고 간다면
사실은 장하성 실장이나 김동연 부총리는 시기적으로 잘 빠져나왔고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홍남기 실장이나 네. 김수현 수석이 모든 거를 다 설거지를 해야 되는 이런 아주 힘든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군요. 네. 그러나 이제 뭐 네. 앞으로 하기 나름이죠. 마지막으로 짧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동감을 합니다. 경제하고 정치 이념하고는 다르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궁극적으로 소득주도 증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걸 갖다가 급격하게 전환하기가 정무적인 부담,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고 아마 인지하고 있다라고 그런 저는 뭐 짐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두 사람의 체제가 소득주도 성장의 방점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혁신 성장에 오히려 더 무게가 들 가능성이 더 크다.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일단 좀 믿어보시죠. 좀 두고 보고 지켜보시죠. 저희가 또 뭐 이 주제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할 테니까요. 두 분 또 마시고 많은 얘기 또 앞으로 듣겠습니다. 이상희 교수, 허영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